어, 뭐 제목은 유신진화론에 대한 기독교 철학적 반추 이렇게 정했고요. 어, 이 발표는 뭐 제가 섬겼던 뭐 단체의 입장과는 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고 지난 말씀드린 대로 3월에 기독학술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학 지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별한 인식론적인 지위를 전제하지 않았고요. 과학 철학에서 대개 검증, 입증, 반증이라는 이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이론을 증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엄격한 입장을 저는 좀 취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한 과학적 지식이나 신학적 문제 등에는 천착하지 않고 어쩌면 뭐 가장 뭐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 실제로 한 그리스도인이 진화론 또는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하나의 뭐 답을 모색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고 문헌은 뭐 그 이렇게 되는데 제가 좀 도움을 받은 것은 그 송인규 목사님의 분별력이라는 책하고요. 그다음에 교회탐구센터의 강연이셨던 것 같은데 창세기를 통해 본 과학과 신앙의 쟁점 이 두를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PPT에도 많이 반영을 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례는 먼저 뭐 들어가는 말 유신진화론에 대한 좀 뭐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학적 반성, 또 기독교적인 그 관점이 반영된 철학적 반성, 나가는 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예배당 첨탑에 있는 피레침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께서 제 예배당은 좀 보호해 주실 것 같은데 왜 피레침이 있을까? 그 혹시 목사님들이 믿음이 부족한 건가? 뭐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신앙과 이런 어, 삶 또는 과학, 학문, 뭐 거창하게 말하면 그것이 어떤 통합적 무슨 시각의 필요성 같은 것을 막연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이제 분 중에 한 분은 교회 피대침을 왜 다냐는 걸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다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이제 어김없이 물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그 첨탑에 왜 피레침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뭐 해결을 본 문제거든요. 뭐 그래서 아주 쉽게 그거 피레침 안 달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분이 아주 그 반대소하시면서 어, 제가 자기가 여태까지 그 기독교인을 뭐 함부로 쓸데없이 공격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진화론, 뭐 굉장히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하니까요. 굉장히 그 믿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이 밑바탕에는 이제 자연주의 세계관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이제 대립을 극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유신 진화론을 오늘 주제가 이제 뭐 유신 진화론이니까 유신 진화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과학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진화로 유신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뭐 장점이 있고, 또 과학과 종교와의 관계를 이제 그 독립적으로 보거나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소통 가능하고 양자 통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또 복음 전도에서도 뭐 불필요한 좀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뭐 효율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신이라는 말과 진화론 자체는 그 내용상 병존할 수 없는 모순적 조합이다. 이제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전통적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전통적 성경 해석에 큰 수정이 요구되고, 그 수정의 폭에 따라서 기독교 정체성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신중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음 같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유신진화론의 근거이자 과학적 지식으로서의 진화론은 전통적 성경 해석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만큼 믿을 만한 것인가? 또 진화론은 순수한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진화론은 검증 가능하거나 증명 가능한 것인가? 이때 검증이라는 것은 과학 철학 같은 데서는 좀 엄격하게 쓰는데요. 사실 하나의 과학 이론이 검증되기는 어렵다고 보죠.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상당히 뭐 논리 실증주의자들도 그런 추구를 했습니다만 그건 어렵고, 대개 컨퍼메이션, 우리말로는 옛날에 확증이라고 번역했다가 요즘은 뭐 입증이라고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개는 컨퍼메이션, 어떤 이론이 컨퍼메이션 됐다 뭐 그런 정도죠. 검증보다 훨씬 약한 개념이고요. 증명은 이제 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건 연역적으로 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거짓일 수 없는 그 증명이 바르다면 그런 것이니까 굉장히 좀 더 엄격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진화론이 검증 가능하거나, 진화론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런 정의에 따르면 검증 가능하지도 않고 증명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뭐 확증, 입증 가능하다고는 이제 그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과학적 방법으로 말한다면 뭐 최선의 설명으로의 그런 추론, 그런 것에 의해서 그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즉 진화론이 검증 가능하거나 증명 가능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제가 이게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우리의 태도가 실제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합리적인가? 이것도 뭐 합리적이라고 할 때 뭐 철학에서는 또 합리적이 뭐냐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입장이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신진화론에서는 그 진화를 일단 사실로 받아들이고 유신론을 견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나 만약 진화론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유신진화론도 뭐 진화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유신진화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인규 목사님께서 그 잘 요약하신 내용과 비판을 제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현대 생물학에서 진화라는 용어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생물학자 톰슨에 따르면 현대 생물학에서 진화라는 용어의 의미는 그 다음 세 가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첫째로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 그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지칭하고요. 이건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진화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요. 둘째로 보편적 공통 계보 이론, 즉 그 모든 생물이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아마도 지구 위에 살았던 모든 생물은 어떤 한 원시 생물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는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물의 다양성이 공통조상으로부터 분화되어 변화된 것을 이 가지와 마디를 가진 어떤 개통수로 표현하는데요. 이 개통수에 나타난 생물학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이것이 세 번째 그 진화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신 진화론의 입장을 뭐 그 송인규 목사님 정리하신 걸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창세기 초반부에 대해서 특별히 1장, 3장, 1장에서 3장에 대해서 비역사적인 해석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생물학적 진화 메커니즘을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 가운데 병합시키고 인간의 독특성을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된 특질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함에서 찾고 인류의 첫 조상과 창세기 아담 사이를 구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아담에 관한 비전통적 견해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마 그 D에서 그 유추된 것 같은데요. 아담의 역사성, 인류의 타락, 죄의 전이, 원죄, 그리스도와의 유추관계,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바울 신학에서 강조하는 그런 여러 교리를 재구성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신진화론의 입장 그 A에서 D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그 아마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진화 과정과 유신 진화론의 그 다양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이제 진화 과정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다음에 진화에 대한 생물 진화론의 적용 범위, 영혼과 육체 중에 뭐 둘 다 진화됐느냐, 둘 다 창조됐느냐, 아니면 영혼만 창조됐느냐, 뭐 이런 입장이죠. 화석 원인의 그 인간화 판정, 도구를 사용하는데 두느냐, 장사 지내는 풍습에 두느냐, 상징을 사용하는데 두느냐, 뭐 그다음에 이제 아담의 정체에 대해서 뭐 급진적 아담론의 경우는 역사적 아담을 부인하고요. 수정적 아담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최초의 인물과 성경의 아담 물 구분해서 그 아마 제가 알기로 1장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하고 제가 확실하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00년 전 신석기 시대 농부하고를 구분하는 뭐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통적 아담론은 뭐 이제 워필드 같은 분이 아마 그, 그 주장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진화의 과정이 무목적적이냐, 계획적이냐, 통제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유신 진화론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무목적 진화는 뭐 그 거의 뭐 이신론에 가깝고 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는 좀 다른 그런 입장이 아닌가, 다른 분을 상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생물 진화론의 적용 범위,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 육체가 모두 진화됐다 입장이나 영혼만 창조됐다, 영혼 육체가 모두 창조됐다. 여기서 이 끝에 나온 대개 입장이 좀 전통적인 견해고요. 중간에 나온 입장이 유신 진화론의 보수적이거나 좀 중도적인 입장인 것 같고, 맨 처음에 나오는 이런 무목적적 진화나 영육 진화론이나 이런 것은 어, 유신 진화론자들 중에 아마 자유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화석 원인의 그 인간화 판정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전통적 아담론이 있고 유신진화론자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수정적 아담론까지는 뭐 교리적으로 어떤 타협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급진적 아담론은 좀 상당히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 유신진화론 스펙트럼을 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한 아마 독자적이나 보수적이나 중도적인 입장까지는 어느 정도 뭐 그 복음주의권에 있는 분들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것은 좀 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유신진화론에서 유신진화론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도 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화론은 검증된 사실인가? 이 검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강력한 단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게. 근데 그 분별력 2라는 책에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화석은 단순한 생물체에서 복잡한 생물체로 진화 또는 가겐의 종의 변이, 공통조상에서의 분화 등을 입증하는 증거인데, 이 종간 화석, 즉 그 전이적 생물체에 대한 화석의 증거는 미비하기 짝이 없고 많은 경우 그저 공백으로 남아 있다. 다음표는 그 책에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대진화에 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도 또 하나의 이제 그 문제인데요. 생물학적 진화론의 목표인 공통조상에서 의 개통 발생 수립 노력을 거의 무의로 만들고, 이 가지와 마디로 구성된 개통수에서 진화적 선후 관계를 이어주는 마디 생물체의 존재가 쉽게 규명되지 않고 있고, 분화가 진행될수록 빈 곳이 많이 생긴다는 두 가지를 들어서 저는 뭐 이 생물학에 조금 문외한이어서 뭐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종간화석의 증거와 그 다음에 그 개통수를 완성하기가 어렵다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진화론을 검증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좀 철학적 반성을 시도해 보겠는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 자체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면 유신 진화론도 사실 그 설 자리가 좁아지고 또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 철학의 어떤 그 철학적 이 접근의 한계에 대해서
아까 위에서 제가 좀 언급을 하지 못하고 온 것 같은데요. 뭐 철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뭐 과학에 정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학에 정통한 것도 아니어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그 학문의 본성에 대한 성찰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 의미 있는 어떤 반성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과학이나 신학에 얽매이지 않고 뭐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어,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과학이라는 게 뭐고 과학 활동이라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뭐 과학을 정의하기가 어렵겠지만 과학은 뭐 여기서 과학은 사실 인문사회과학도 뭐 과학이라고 하고 뭐 자연과학도 과학이라고 하니까 뭐 지식 일반 전체를 가리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뭐 여기서는 좀 넓게는 그렇게 모든 지식을 가리키겠지만 좁게는 뭐 자연과학에 한정한다면 어쨌든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과학 활동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뭐 간단하게 거칠게 정의한다면 과학은 참이라고 믿는 명제들의 체계이고 과학 활동이라는 것은 참인 명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그런 정도 정의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과학을 신뢰하는가? 어, 저는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는 게 과학 이론을 잘 알아서 신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과학은 가깝기도 하고 복잡한 수식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걸 뭐 다 이해할 수가 일반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전문과학자가 아닌 한. 그런데 사람은 왜 과학을 신뢰하는가? 그것은 저는 가시적인 성과에 있다고 봅니다. 아, 뭐 스마트폰이나 우주로 뭐 로켓이 올라가고 인공지능 전자제품이나 이런 각종 문명의 이기가 과학의 가시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 과학이 믿을 만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과 다른 지식의 차이는 그러면 뭐냐? 왜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느냐 할 때 과학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이고 그럼 과학은 특별히 자연과학은 다른 과학과 어떤 면에서 차별이 있어서 차별적이어서 어,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가? 그럴 때 그것은 과학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학의 어떤 수월성은 과학적 방법론에 있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전통 과학 철학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네다섯 가지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가설연역법도 그렇고 귀납법도 그렇고 반증주의도 그렇고 역사적인 어프로치도 그렇고 어쨌든 과학의 어떤 독특한 방법론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옛날에는 학문에 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뉴턴의 프린키피아도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학문에 사용됐지만 오늘날 과학의 위용은 거의 모든 학문에 과학이 접미사 같이 붙어져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적 방법론이 과학을 다른 학문과 차별시킨다면 과학의 방법론이 뭐냐? 아까 제가 뭐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거론된 과학의 방법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그것을 어떤
뭐 보통 행위와 행동을 구분하는데 행동은 좀 목적이 없는 움직임이라면 행위라는 건 의도를 가진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추론과 측정과 해석이 이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인문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론은 모든 과학에 적용되는 공통적 방법이고 측정은 자연과학의 주된 방법이고 자연과학을 특징 짓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인문사회과학의 주된 방법이며 인문사회과학을 특징 짓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인문사회과학은 측정을 하지 않는다든가 자연과학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된 방법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인문사회과학에서도 얼마든지 뭐 통계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뭐 어떤 문학 작품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느냐를 가지고 뭐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고요. 뭐 사회과학 같은 데서 뭐 통계학을 많이 쓰는 것 사실이고 자연과학도 뭐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는데 어떤 패러다임에 따른 어떤 그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어떤 그런 과학적 측정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할 때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 진화론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창조론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하니까 자연과학이라고 해서 해석이 전혀 어, 관계없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추론과 측정과 해석이라는 그런 과학적 방법론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진화론을 측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생물학은 사실 물리학이나 화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량화, 수량화하기가 참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량화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 학문 중에 물리학이 가장 그 이론적이고 계량화 돼 있고요. 물론 아주 이론적인 물리학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생물학은 상대적으로 물리학이나 화학에 비해서 좀 계량화가 어려운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하고 현상을 조작하여 수행하는 것을 실험이라고 한다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바를 관찰하거나 실험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의 종합설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한 생물학자 마이어도 생물학을 유전 물리학으로 완전히 환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요. 그 이유는 진화 생물학이 결국 근접 인과보다는 궁극 인과를 문제 삼는 역사과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언급할 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지적이고 이것을 우리가 진화론의 어떤 한계, 뭐 진화론이 수명이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근접 인과에 의해서 아마 이 이론이 평가된다면 뭐 참이든 거짓이든 금방 판명이 될 텐데 이건 상당히 궁극 인과를 문제 삼는 역사과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명이 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화론의 수명은 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측정의 한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측정의 한계도 있고 측정하는 인간의 인식 자체도 문제 삼을 수가 있는데요. 측정의 한계 이제 이른바 그 그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호수에서
그물코가 5cm 되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면 잡힌 고기 모든 물고기가 5cm 이상이라고 해서 그 호수에는 5cm 이상이 되는 물고기만 산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오류일 겁니다. 우리의 측정이 가지는 한계를 고려해야 올바른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 헨슨이라는 사람은 관찰의 이론 적재성, 관찰에는 이미 이론이 실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순수한 관찰을 이제 부정한 셈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관찰을 하니까 관찰 자체가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진화론적인 틀을 가지고 계속 관찰해서 생물의 진화를 굉장히 컨티뉴어스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 아마 그 화석을 보면 뭐 굉장히 별개의 것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물학에 무지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측정으로 봐도 우리가 그렇게 어떤 과학 이론에 대해서 뭐 절대적으로 참이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모든 거를 우리의 모든 어떤 그 근거를 가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추론의 문제도 이제 제기될 수 있는데요. 논리학에서 추론은 뭐 크게 연역 추론과 이제 기납 추론이 있습니다. 기납 추론은 뭐 기납적 일반화라든가 통계적 삼단 논법이라든가 유비 추론이라든가 인과 추론이라든가 뭐 가설 추론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설 추론 같은 데 보면은 가설 연역법과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진화론은 귀납 추론에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연역 추론과 기납 추론의 차이는 연역 추론에 대해서 연역 추론을 평가하는 방식이 건전하냐 또는 타당하냐 건전하냐가 이제 연역 추론을 평가하는 방식이고 귀납 추론은 그 귀납의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 또는 설득력이 있느냐 귀납 추론이 강하면 설득력이 있냐 없냐 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평가 기준인데요. 수학을 제외한 자연과학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추론은 귀납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납 추론은 본질상 오류 가능성을 항상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납 추론의 결과는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에 참을 항상 보장하지 않고 오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그 뭐 귀납 추론의 하나 가설연합법을 보면 대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관찰을 토대로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이제 추측하죠. 그 다음에 그 가설 H로부터 실험이나 관찰로 확인 가능한 명제 O를 예측하고요. 그 O가 참인지 여부를 이제 테스트해서 O가 참이라고 판명되면 가설 H가 뭐 참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증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발레라는 건 항상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O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된 게 가설하고 맞지 않으면 반증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과학과 비과학을 구별하는 그 기준으로 칼 포퍼 같은 사람은 이제 반증주의를 제안했습니다만 어쨌든 반증된 경우는 다른 새로운 가설을 추구하게 되죠. 근데 과학의 역사를 보면
하나의 가설이 반증되었다고 그 가설을 즉각 폐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설 H를 둘러싸고 있는 보조 가설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게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면 H를 유지하고 보조 가설 중에 하나를 기각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되게 하게 됩니다. 뭐 아마 과학사에서 유명한 예가 그 플로지스톤 이론에 관한 걸 텐데요. 라보아지에의 그 산소 이론이 나오기까지 플로지스톤 이론은 대학에 종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지지하는 대세였다고 하는데요. 금속이 그 하소될 때 도리어 질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제 측정이 되면 그 플로지스톤 이론에 그 반하는 이제 그런 건데 당시에 이제 그 음수가 좀 그 보편화되기 시작한 이제 그럴 때였다고 하는데 그때 일부 학자들은 플로지스톤이 음의 무게를 가졌다. 뭐 이런 그걸 에드학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제 그렇게까지 주장할 정도로 그 이론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제 과학의 역사에 일어난 어느 날 과학 철학의 어떤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실제 역사에 나타난 과학의 모습을 가지고 과학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과학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그 반증되었다고 뭐 즉각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의 경우도 보면 그 다윈은 생물의 진화는 화석에 의한 기록이나 생물의 분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종관 화석을 통한 확인이나 개통수의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대두되고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실이라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진화론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진화론을 둘러싼 보조 가설들을 수정함으로써 진화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뭐 그래서 사실 뭐 단속 평형설이 제시된 것도 일종의 그 보조 가설을 통한 보조 가설의 수정을 통한 진화론의 유지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론 체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설 이외에 다수의 보조 가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예측한 것이 관찰을 통해서 그 관찰을 통해서 그 이론의 진위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이론화시켜서 일종의 그 논제를 만든 것이 듀햄 카인 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따르면 관찰은 이론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뭐 관찰만 가지고 어떤 한 이론을 결정적으로 정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뭐 이론 미결정 논제 또는 과소결정 이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관찰된 데이터로 진화론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어느 날 그 과학에 대한 어떤 그 사회성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이론이 부각되는 건 과학 내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그것에 의해서만 온전히 결정되기보다 과학 외적인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쇼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 조금 하기 전에 아까 에른스트 마이어에 따르면 다윈론은
다윈 이론은 5가지 사실과 3가지 추론에 기초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사실과 추론은 사실 귀납적으로 다 얽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인간이 어떤 이 세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뭐 그림으로 아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뭐 여기 팩트가 이제 있다면, 우리가 이 팩트를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어떤 사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의 일부만을 명제화해서 이제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어,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여기 팩트는 uncountable하고 트루스는 그걸 명제화시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카운터블한 그런 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트루스 중에서도 진리, 이 참이라고 이제 참의 세계 중에서도 이것이 다 증명 가능한 게 아니라 일부만 증명 가능한 거죠. 뭐 이 구조를 좀, 뭐 이것은 꼭 기독교 학자가 뭐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뭐 객관적으로 이건 뭐 이야기할 수 있고 증명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트루스와 프루버블한 이 관계, 증명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것도 이게 상당히 인간의 인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유명한 정리가 쿠르트 게델이라는 사람의 인컴플리트니스 티어럼이라는 불완전성 정리라는 것인데요. 뭐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 산수를 포함하는 정도의 그런 그 형식화된 논리 체계에서 그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는 거, 그것을 뭐 이제 거칠게 말하면 괴델이라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1931년에. 어쨌든 인간이 뭐 이렇다면 사실 거짓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떤 거짓의 세계가 있다면 거짓의 세계 중에서도 증명 가능한 것은 거짓의 세계의 일부이고, 거짓이지만 증명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은 참의 세계와 거짓의 세계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사람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화론은 참의 세계에 있든 거짓의 세계에 있든 증명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본 진화론의 해석, 진화론은 기초 명제가 없는 과학적 지식인가? 뭐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는 과학적 지식인가? 이때 기초 명제라는 것은 정당화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명제들로서 보통 자기 정당화가 가능한 기초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심 불가능하거나 틀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남에 의해 교정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보통 인식론에서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의 기초 명제 혹은 기초 믿음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진화론이 나왔는가? 아니면 뭔가를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가? 뭐 제가 보기엔 자연주의입니다.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든 방법론적 자연주의든 어쨌든 자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라 하면 보이는 이것이 전부 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연주의만이 이 세계에 대한 유일한 해석의 틀인가? 자연주의는 의심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틀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남에 의해 교정될 수 없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세계를 자연주의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 믿고
방법론적 자연주의 또는 뭐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만이 유일한 어떤 설명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가? 세계에 대해서 과학만이 모든 설명과 해석을 독점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적 지식을 너무 절대시할 필요가 없고, 뭐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 과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반 은총이니까요. 자연주의를 고집하는 자체가 어쩌면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을 왜곡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인공지능에서 이 러프셋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upper approximation과 lower approximation이라는 개념으로 집합을 정의하고요. 정의하는데, 이 같은 원소의 두 집합도 지식 기반이 다르면 다른 집합으로 간주될 수 있고, 서로 다른 원소로 구성된 두 집합도 어떤 지식 기반에서는 같은 집합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이 조금 뭐 이 배경을 갖지 않는 경우 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어렵습니다만 이 만약에 이런 붉은색의 이런 그 집합이 존재해 있다면 이걸 이제 블락으로 나눠서 여기 이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upper approximation입니다. 이 집합을 상한 근사로 한 것이고요. 요 붉은색 요 집합의 실제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요것을 low approxim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집합을 상한 근사와 하한 근사로 approximation 하는 것이 라프셋 디어리고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이런 이제 전체 집합이 있고 F와 G라는 이런 뭐 이게 지식 베이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은 E라는 지식 베이스와 F라는 지식 베이스가 있는데, E라는 지식 베이스와 F라는 지식 베이스, 여기가 아마 F1, F2, F3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가 되는데, 어쨌든 이 지식 베이스와 이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이 지식 베이스는 이렇게 블락을 가지고 있고, 이 지식 베이스와 이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이 집합을 보면 같은 집합이라도 E라는 베이스에서 보면 로우 어프락시메이션은 X3밖에 없는데, 여기서 로우 어프락시메이션은 공집합입니다. 어퍼 어프락시메이션은 여기서는 이런 집합이 되는데 F라는 데서는 이런 집합이 됩니다. 바운더리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같은 집합도 지식 베이스가 다르면 다른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 경우는 다른 집합인데 X1, X2라는 다른 집합인데, 하나의 지식 베이스, 어떤 지식 베이스에서는 이 두 집합이 같은 집합, 로우 플락시메이션도 X6로 같고 어퍼 플락시메이션도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합이지만 이 지식 베이스에서는 이 다른 집합이 같은 걸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인간이 이 지식을 추구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고, 어떤 정보가 옳은가를 따지기 전에 어떤 프레임, 어떤 지식 기반, 어떤 그물을 사용했는지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해와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진 그물이냐에 따라서 포획되는 자료도 포획되는 자료는 하나의 실체를 다른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동일하게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라프셋 디어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철학적인 반성을 좀
시도해 보면요. 기독교 그 존재로는 모든 존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기독교 인식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기독교 인식론은 인간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것이겠죠. 기독교 철학의 근거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에 근거한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 기독 철학자는 학문을 비판하고 바로 세우는 작업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물론 철학 자체도 비판의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죠. 이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기에 그리스도인 학자는 학문을 절대시하는 풍조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학자가 가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물론 철학 자체도 비판의 대상에서 예외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계시로 주어진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의 지위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성경과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도 해석에 열려 있지만 성경과 과학 중 성경을 우위에 놓을 수밖에 없는 제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는 과학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한데 그것을 동렬해 놓을 수는 없다. 아까 제가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세 가지 잠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잠정적인 과학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걸 고백한다면 그걸 비대칭적인 관계로 봐야 당연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진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 완벽한 과학이 존재한다면 뭐 성경과 과학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창조의 진리도 하나로 수렴되었을 것이지만 그날과 그때까지는 아마 과학은 계속 그 잠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해 갈 것이고요. 성경도 성경 해석에 열려 있어서 좀 더 뭐 완벽한 이해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이런 잠정적인 과학을 성경보다 위에 놔서 그 과학에 기반한 성경의 개조라고 해야 될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학의 본성이라는 것은 잠정적이고 불완전하다. 이 과학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인지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진화론에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는 새로운 생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전 정보뿐만 아니라 DNA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정보, 즉 후성 유전적 정보도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물이 발생할 때 요구되는 정보가 모두 DNA의 돌연 변이 결과라는 신다윈주의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방법론적 제한을 과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납 추론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귀납 추론은 원래 논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추론이어서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한스 라이헨바흐라는 과학 철학자는 귀납 추론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실용적으로는 정당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납 추론의 결과는 필연적이지 않고 개연적이며 항상 오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과학은 순수한 어떤 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세 번째 과학의 본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식은 무에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에서 출발을 하겠죠. 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학 귀납 추론은 과학 활동의 핵심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자연의 제일성, 귀납 추론을 하려면 유사한 원인들은 유사한 결과를 가진다든가 자연은 한결같다든가 이런 전제가 있어야
뭐 추론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화할 수 없는. 그다음에 진화론에서는 그 정당화 되지 않는 그 방법적 자연주의는 물론 그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가 자연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정당화되지 않은 그 방법적 자연주의라는 것은 물론 그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라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진화론 자체의 어떤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뭐 도발적인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카트라이트라는 그 영국의 여성 과학 철학자인데 여성 과학 철학자가 이 그 쓴 책 중에 이게 아마 1983년도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물리학의 법칙은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가? 상당히 도발적인 저서인데 이 그녀는 물리학의 법칙이 원칙적으로는 이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전제 아래서 유효하다는 걸 상당히 설득력 있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이렇게 그 뭐 제가 알기로는 젓가락을 물에 넣으면 그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걸 이제 되게 스넬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스넬의 법칙으로 설명하려면 사실 그 스넬의 법칙의 전제는 매질의 등방성에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조건이 전제되고 가능한 경우에만 법칙을 적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데 이런 조건은 사실 주의 깊게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학에서 0도씨 일기압이라는 조건 아래서 많은 뭐 그 표준 조건이라는 이름하에 뭐가 그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전제는 굉장히 강조 안 되고 그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이죠. 뭐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드러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 철학적으로 이 과학을 반추한다는 것은 그 어떤 과학의 본성을 파악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도 그 한계의 그물에 포착됨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뭐 이런 일들을 잘 하시고 계시고 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독교 철학자의 그 목표와 관련해서 뭐 기독교 철학자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문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는 말씀은 저는 적실하다고 보는데 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어떤 이론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에, 그, 그 이론을 어떤 새로운 이론을 세우는 것 자체는 쉽지는 더 지난한 작업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과학이 경험적 증거에 기초해 있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상당한 경험적 증거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본질상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은
뭐 다른 경험적 증거들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반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광고에 현혹된 측면이 있고 그 브랜드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부 사이비 과학도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둥지를 틀고 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문제가 과학 철학의 큰 주제 하나이지만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진화론 자체도 저는 뭐 아마 좀 뭐 더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너무 문외한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그 무엇과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해석과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뭐 저는 뭐 도저히 그런 역량이 못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뭐 창조과학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지적 설계론 이것이 과학이 아니라고 이제 뭐 비판하는 분들이 많죠. 뭐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진 어떤 크라이테리어에 따라서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을 완전 봉쇄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진화론은 그러면 과학인가? 그 일반 계시로서 과학의 성과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을 절대시해서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비판과 반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하나의 학문이라기보다 믿음의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신학 역시 어느 정도는 가변적이고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학문이란 영감된 것은 성경이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특정 해석 또는 신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성경의 구원론과 원죄론을 약화시키는 제가 보기에 대가를 치르면서 받아들일 만큼 진화론은 견고한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는 계속 좀 망설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길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이 패러다임 안에 있는 분들은 뭐 계속 컨포메이션이 되고 있다, 입증이 되고 있다. 뭐 제가 이 표현을 입증을 아니고 그 검증이라고 쓰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일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많은 이들은 진화론을 거의 진리로 판명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특별한 뭐 과학 내부의 어떤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뭐 좀 달리 진행이 되겠지만요. 그것은 역사과학의 성격을 가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인과를 다룬 역사과학의 성격을 가진 진화론의 숙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과학 내부에 반전이 없는 한 진화론의 수명은 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합리적인가? 이것도 과학적으로 뭔가 이 확실한 거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죠. 따르면 되는 건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파스칼의 논증을 좀 원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스칼은 이 앞에 나온 건 효용이고요. 뒤에 나온 것은 확률인데 하나님이 존재할 확률을 굉장히 낮게 잡고 부재할 확률을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파스칼이 아마 죽은 후에 출간된 생각이라는 책에서 언급된 건데 이 파스칼은 이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보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위다. 이걸 논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확률 곱하기 이 효용 이것을 곱하면 뭐 기대값이라 그러나요? 뭐 그래서 합치면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뭐 효용은 그 기쁨은 무한대인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뭐 마이너스 어떤 유한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은 그건 뭐 아주 그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시면 뭐 그 플러스 얼마가 되겠지만 그 유한한데 어쨌든 이걸 곱해서 더하고 해도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그 좋은 선택이다.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시간이 아마 좀 많이 돼서 제가 이걸 다 좀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파스칼 논증을 원용해서 뭐 행위 이런 선택이 세 가지가 있죠. 창조론을 선택하는 것, 유신진화론을 선택하는 것, 진화론을 선택하는 것. 진화론이 거짓으로 판명나는 경우, 뭐 이거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판명날 경우, 이것을 뭐 효용을 이렇게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확률을 뒀는데 P 플러스 Q는 1이 되고 R 플러스 S도 1이 될 거고 T 플러스 U도 1이 되는 그런 조건 아래서 이 확률 값은 뭐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뭐 이 확률을 그냥 0.5로 그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진화론이 거짓일 확률을 0.5, 참일 확률을 0.5라고 하면 기대값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모두 50인데 유신진화론은 25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값을 5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화론이 참일 경우 이것을 50으로 조정한 것은 유신진화론자들에게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화론을 선택한 사람만큼 효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뭐 그런 이제 입장이 되고요. 어쨌든 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어쨌든 이 여기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진화론이 참일 경우 50으로 하는 것은 다소 그 설명이 필요한데 진화론이 참으로 판명된다면 유신이라는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이제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도 이 확률을 조정하는데 무신론자들은 뭐 그 U를 거의 1로 보고 T는 작은 값이 될 거고 창조론자들은 P를 1로 보고 Q를 제로로 볼 텐데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이 그 기대값이 더 큰 것이 좋은 행위이고 더 좋은 행위를 선택해야 된다는 어떤 베이스 원칙에 따른다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신진화론보다 창조론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뭐 그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한 것인데 이거 아마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효용이나 확률 같은 것이 뭐 주관적이고 해서 조금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뭐 시간 관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발표는 뭐 사실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어서 과학 지식을 신뢰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 지식을 절대시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 지식의 목표가 진리의 추구라면 도리어 의심해보고 기존 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서 새로운 과학이 움트고 지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진화론이 전제하는 자연주의는 그 자체로 모순이고 자연 선택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지식을 회의적으로 본다고 해서 일반 계시로서의 자연을 탐구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을 깊이 탐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시편 111편 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건데요. 사실 이 말씀은 맥스웰이 유명한 물리학자죠. 케임브리지 대학의 명망 높은 카벤디시 물리학 실험실의 출입문 위에 새겨놓은 것이기도 하답니다.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도 창조 진화 문제가 대두되면 전도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변증하느라고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고 진화론에 대한 어떠한 처방도 진리를 확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말리엘의 태도를 취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동설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너는 왜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천동설을 받아들였냐고 꾸중하실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시대와 과학을 포함한 문화와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대의 도전에 어떻게 말씀에 근거해서 사력 있게 분별하여 응전하느냐입니다. 거기에는 과학 지식과 인간의 인식의 한계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자기 반성이 요구되고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성경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자신이 창조론자인 경우 무신론적 진화론과 진보적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강도를 높여야 하지만 복음주의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형태의 유신 진화론에 대한 태도는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신 진화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면 그들의 입장에도 마음을 열고 그들이 신앙과 학문 사이에서 가졌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이론이 즉각적 창조 이론이든 점진적 창조론이든 간에 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견지하되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대한 태도는 온유와 겸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진리와의 타협이 아니라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관한 일이라고 봅니다. 무신론적 자연주의라는 더 큰 공통의 적이 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만약 과학이 발전하여 극치에 이르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완벽해진다면 모든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서로 갈등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유신진화론이 아직 극치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과학에 기대고 있기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진화론이 참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신 진화론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된 한 대로 진화론이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근거한 창조론과 자연주의를 신조로 하는 진화론은 전혀 다른 세계관이지만 모두 믿음의 영역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자연과학의 문제가 아닌 행위이론 또는 결정이론을 다루는 인문사회과학의 문제로 전환되며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두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자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감사합니다.